에 대해서 조금 영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근데 저는 통합이 옛날 과거 3당 통합 같은 경우에 통합이 멋있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항상 던지거든요. 과거의 3당 통합은 참 멋있었어요. 네. 그리고 대통령까지 됐죠. 그렇죠. 네. 근데 그때는 뭐가 있었냐면 희생이 있었어요. 그 결기가 있었고. 근데 이번에 희생과 결기를 할 만한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를 봤을 때 미안한 얘기지만 야당이 다 모두가 그 모습을 그걸 이끌고 나갈 만한 사람이 지금은 없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정치인들의 볼 때는 결기가 좀 있었어요. 제가 어릴 때 그분들을 네. 봤을 때도.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희석되고 약해졌는데, 자 그러면 이번에 야3당 중에서 누가 그러면 이끌고 그걸 끌고 나갈 것인가? 그런 인물이 없다. 인물이 없다기보다는요, 그 역할을 하기에 다 버겁다. 적합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볼까요? 아니요,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세고 네. 네. 누군가가 나서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직은 없어 보인다. 의지가 없다. 의지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책임지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 본인 책임. 네. 근데 나서서 본인이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희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희생에 대한 것도,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야3당이 색깔이 다 달라요.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색깔 다름을 하나로 모은다는 게 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국민의당 같은 경우가 완전한 보수가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합당을 하려고 하면 분명히 이탈표가 저는 민주당으로 갈 거라고 봐요. 네. 많이. 합당을 하려는 이야기는 계속 나오겠지만 네. 새 당이 그대로 합당은 저는 힘들 거라고 보여져요. 있는 그대로 통째로 뭉쳐지기는 힘들다. 네. 뭉쳐지더라도 부분적으로 좀 나눠지는.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요, 옛날 로봇처럼요, 다시 분리했다가 합체를 하는데 다른 합체, 변형 합체가 저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정치공학적 어떤 움직임이 그 속에서 또 생겨날 것 같다. 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3당이 정말로 교집합을 만들고 다시 이집합을 만들고 다시 다른 형태의 무슨 분자합처럼 이렇게 정기 만들어지지, 개편이 또 새로운 정기 개편이 약간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선거를 앞두고. 선거가 이제 곧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각자 자신이 성향과 자신의 선택을 해 나가는데, 다른 정당 같은 경우도 일단 대표가 2명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죠. 네. 네. 어, 제 국민의당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실 과거에서부터 이때까지 혁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출범을 했을 때 완벽한 혁신을 했던 경우가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사실상 다 좀 지지부진했죠. 네. 그쵸. 근데 혁신을 하려고 하는 그 의지가 일단은 항상 자 이번에 혁신하겠어요 라고 하면은 혁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일단 평가를 받죠. 네. 근데 이번에 자유한국당의 혁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 네. 처음에는 너무 멋있게 출범을 했는데, 사실 언론에서 처음 출범과 동시에 좀 많이 때린 것도 있어요. 불과 며칠 되지도 않았을 때부터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러겠다가 혁신위원장을 좀 심하게 비판을 했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분의 성향이 어떻고 저떻고를 떠나서 조금 기다려주는 필요성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언론에서 너무 빨리 끄집어내서 무엇을 하기도 전에 무엇을 하지 못하게 만든 경향이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근데 손발이 약간 묶인 상태로 시작한 것도 저는 있었다고 봐요. 예, 뭔가 이렇게 휘두를 수 있는, 그래서 본인이 정말 혁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는 게 아닐까. 그렇게 출범을 했기 때문에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위축된 상황에서 뭔가 하려고 할 때 모두가 좀 제대로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좀 던진 것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시작해서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약간 엇박자가 났죠. 혁신위에 또 나가게 되고, 네. 그런 과정에서. 네. 그래서 혁신위에 우리가 걸었던 기대는 뭔가 바람을 불어주기를 바랬었는데, 네. 바람이 불기도 전에 네. 혁신위원장을 너무 많이 세게,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표현하기 좀 그렇지만 언론에서 조금 많이 공격을 했던 거는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력을 좀 잃어버린 게 있지 않았을까. 좀 이런 상태다. 네. 동력을 잃은 상태로 출발을 하니까 약간 김이 빠지고 뭔가 세게 하려고 하는데 본인도 주춤하는 게 있었겠죠.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야기하는 부분이 국민들과 또 당원들과 정서가 또 좀 안 맞기도 하고, 뭔가 크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혁신위에서 하지 않아야 될 것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예를 들어서 혁신위 전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혁신위가 방향을 정하고 차라리 내부 지도부에서 전문을 정하는 게 맞는데, 네. 혁신위에서 전문까지 정해오니까 내부와
혁신이가 따로 노는 결과가 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죠. 혁신이 모두 정부 네. 지지고 하긴다. 그렇게 되면 지도부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혁신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지만 홍 대표께서 이야기하셨죠. 혁신위에서 결정이 오면은 지도부에서 결정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네. 혁신위가 잘하도록 저는 정말 박수를 쳐주고 있었어요. 계속 격려를 하고 있었고. 네. 근데 혁신위의 상황을 지도부가 의결을 하는 거라면 네. 결국 혁신위가 정권을 가진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출발부터가 제가 아까 어떻게 보면 의기와 패기는 굉장히 네. 있지만 네. 잘 걸어 나가기에는 조금 출발부터가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네. 정말 필요한 내용이고 네.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자유한국당이 좀 정리가 된다는 건 저는 무조건 찬성합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디에서부터 문제였냐면 네. 분명히 1월 달에 네. 윤리위원회에서 지금 당원권 정지 3년을 네. 내렸었거든요. 그거 누가 풀었죠? 대선 때 홍 대표께서 그렇죠. 푸셨어요. 네. 본인이 윤리위가 내린 징계를 본인이 푸셨어요. 근데 그걸 또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지적들이 있죠. 네. 근데 그 지적이 나온다는 게 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됐죠? 징계 한 번 했었는데 네. 풀었다가 또 징계를 내. 징계할 사유가 있는가라는 부분이죠. 근데 최경환 위원 주장인 경우는 아니 저는 제가 그분들을 몰라요. 근데 그건 맞는 얘기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하려고 하면 윤리위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윤리 거죠. 위해서. 정식 절차를 밟아야 되죠. 하나의 당도 그래도 절차를 존중해야 되죠. 네. 원래 있었던 윤리위의 결정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윤리위 결정을 그렇게 쉽게 번복을 하고 나면 앞으로도 윤리위는 언제나 쉽게 번복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게 되거든요. 바른정당에 갔던 사람이 다 오는 건 아닐 거예요. 그러겠죠. 네. 그쵸? 네. 그 몇몇을 위해서. 그럼 그게 과연 정말 당이 합당이라는 어떤 명분을 찾기에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이 좀 더 열어놓고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른정당에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한 국민들도 그렇지만 당원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풀리지 않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도 당연히 있지만 여기에도 있어요. 그런데 친박을 내보냄으로써 바른정당을 들어온다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명분이 적합한가에 대한 고민이 한 번도 오픈해서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당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 바른정당으로 가면서 당을 지킨 사람들이 같이 가자고 했었거든요. 네. 저희 당협 같은 경우도 바른정당으로 가버렸어요. 네. 그때 남아있었던 의원님들은 구의원, 시의원님들 상당히 많이 힘들었었어요. 작년 12월에. 네. 가버린 사람은 쉽게 갔지만. 근데 그들이 대선되고 할 때 다시 돌아왔어요. 네. 그럼 원래 지키고 있으면서 대선을 준비했던 사람들은 가버린 그 사람들과 되게 화합도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있는 삶을 내보낸다는 게 과연 그게 명분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자는 거죠. 이번에 대법원장도 사실 위험하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렇죠. 네. 그리고 자질론에서도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네. 낭만 7명을 보면요. 몇몇 중에 독특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혼인신고를 혼자서 한 경우도 있었어요. 네. 상상도 못할 만한 일들이죠. 어떻게 보면 그건 범죄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직접 인사에 대한 책임과 사과를 하지 않았었어요. 네. 7명이 낙마라는 건 그냥 단순히 넘어갈 만한 간단한 사안은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럼 대통령이 사과 한 번은 했어야죠. 또 하나는 7번 정도까지 인사가 참사가 났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있었어야죠. 아무리 문재인 정부가 급하게 시작을 했다고 해도 급하게 시작을 하고 난 뒤에 바로 해서 뭐부터 했습니까? 바로 정규직 전환 부분부터 들고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문케어도 들고 나왔죠. 어마어마하게 일을 많이 했어요. 100여 일을. 네. 그런데 두동 못한 건 인사 부분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못했을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대선 들어갈 때 문재인 정부 측의 교수 인재풀이 몇천 명이다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 많은 인재풀이 그건 뭐라는 얘기죠? 끄집어냈더니 하나도 인재가 아니라는 얘기지. 저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 출범할 때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을 하나도 안 쓰고 있어요. 그럼 누굴 쓰느냐?
이게 참 희한하게 노무현 전 정부에서 뭔가 일을 했던 사람들,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인사에 네. 그러니까 채택을 받는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게 만약에 맞다면 결국은 인연설이라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정말 학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정말로 인연설이라는 말이 네. 인연 네. 만나는 거예요. 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근데 희한하게 다 연관성이 조금씩 있어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네. 어떤 단체에서 계속해서 이제 청구서를 내밀죠. 네. 우리에게 이거 해달라, 네. 우리에게 저거 해달라. 네. 그 문재인 정부가 지금 정말로 인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전 질문을 다시 하고 싶은 거예요. 보온 인사인가? 네. 정말 아니라고 할 수 있는지. 근데 왜 이렇게 약간 문제가 생기는지. 네.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인사 경질을 해야죠. 네. 누가 지금 인사를 하고 있는지도 우리는 아무것도 몰라요. 박근혜 전 정부 때 인사 깜깜이라고 했잖아요. 네. 수첩 인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때와 다를 게 없어요. 누가 도대체 했는지를 밝히라는 거죠. 인사 실명제. 임종석 비서실장과 저는 민정수석. 민정수석이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걸 다 살펴봐야죠. 근데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시간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정말 없었으면 한 템포 쉬면서 천천히라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인사의 실패는요, 인사 참사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임종석 비서실장이 나와서 사과하는 척 하면서 한 얘기가 결국 대법원장 인가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사드부터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핵에 대한 그게 대해서 계속 사드가 처음 얘기가 나왔을 때 문재인 정부가 처음에 사드는 거의 강력 반발이었죠. 근데 갑자기 배치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얘기가 왜 나오게 됐을까요? 바로 핵 때문이죠. 그러면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서 이것이 옳다 그렇다를 얘기하기 전에 지금 핵이 북한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 일단 6차 시험까지 끝나고 계속해서 미사일이 쏘쏘 날라오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오히려 2번이나 휴가를 갔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북악산 산책까지 갔죠. 네. 개 데리고. 네. 근데 북악산 개 데리고 갈 수가 없는 산책로죠. 아, 그런가요? 예, 그래서 과태료예요. 아, 그렇구나. 북악산은 개가 입장이 안 돼요. 네. 네. 입장할 수 있는 개는 장애인 반려견만 돼요. 아, 대통령이 뭘 보여주고 싶었냐는 거죠. 그러니까 과태료는 진짜 납부했는지. 네. 네.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냐면 네. 대통령이 그때 정말 안보가 걱정이 돼서 안심하라고 했다면 그건 퍼포먼스예요. 핵이 날라오고 실험을 하고 있다는 건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네. 안보는 우리 전체 국민의 정말 모든 걸 담보로 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이 너무 안일한 게 아닌지. 그리고 미국만 해도요. 오늘 트럼프가 그 유엔에서 트럼프가 강하게 이야기를 했죠. 네. 거의 북한부터 이름을 댔죠. 과거에 삼적 그러니까 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제 기억에 이라크였는가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마지막에 북한인가 순서가 하여튼 그렇게 됐었는데 네. 제일 먼저 호명한 나라를 공격했었어요. 이번에는 북한부터 호명을 했어요. 네. 이건 그냥 웃어서 넘길 만한 이야기가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과연 그 부분을 문재인 정부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와중에 무슨 800만 달러 네. 그리고 인구조사에 몇백만 달러 북한 인구조사에 몇백만 달러 그게 당장 왜 필요한 건지 그게 몇십억씩 북한에 지금 주겠다고 하는 게 정말 북한이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거와 다르게 뒤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입장인지 모르겠지만 전 국민의 건강과 안보가 제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부가 너무 안일하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네. 왜 이렇게 안일한가. 그리고 우리 땅의 김문수 전 도지사가 네. 발언 세게 했죠. 그렇죠. 근데 발언 센 건 맞죠. 하지만 그 얘기를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묘하게 고개를 끄덕거렸다는 거예요. 왜 그런 상황까지 왔는지를 정부가 고민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근데 총을 들고 싸우는 사람에게 돌멩이 들고 못 싸우거든요. 총 들고 싸우는 사람한테 칼 들고 못 싸워요. 네.
나는 저 총을 쓰지 않겠다라고 아무리 큰 장칼을 들고 나와도 총을 이길 수가 없어요. 네. 꼭 핵이어야 하느냐. 네. 정말 핵을 그렇게 보유하고 그렇게 쏜다면 그럼 무엇을 가지고 싸울 것이냐는 거죠. 힘의 균형이 네. 도저히 이루어지지가 않을 때는 싸움을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근데 이건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냐? 바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니까 네. 결국은 다른 방안이 있으면 이야기하라는 거죠. 근데 무슨 방안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저도 전술핵 배치 굳이 주장 안 하고 싶은데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뭘로 할 것이냐? 네. 그럼 도대체 뭘 가지고 싸울 것이냐를 따져봤을 때 도구가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원래 전술핵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 하면서 그게 나갔었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과거에 전혀 없던 게 지금 있는 게 아니고 네. 과거에도 있었던 건데 그 당시에 나갔던 게 다시 들어오는 건데 그럼 그때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는 거죠. 그럼 그때는 모두가 공포스러웠나요? 근데 참 말이 좋죠. 햇볕 정책. 네. 근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는 달빛 정책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전 이번엔 달빛 정책 같아요. 달빛 정책. 예. 네. 오히려 앞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북한에게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뒤에서는 뭔가 주려고 하고. 전 달빛 정책 같아요. 그러니까 햇빛 정책의 개성이라기보다는 또 새로운 달빛 정책. 근데 왜 자꾸 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위험한 시기에. 우리나라에도 아주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세금으로 네.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그들에게 네. 그 의중이 뭔지 정말 궁금해요. 얘 그거 가져가서 얘한테 주는 게 복지라고 생각하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일을 안 해요. 복지라는 게 남의 거 가져가서 나눠주는 게 복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세금은 누구나 꼭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작게 버는 사람이 1원을 내더라도.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정말로 모두에게 복지를 하려고 하면은 그 세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네. 그럼 있는 사람 너에게 정말 이렇게 얘기하죠. 많이 벌잖아. 네. 많이 버는 너에게 콕 집어서 너만 내면 돼. 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진짜로 복지를 향한 정말 최선의 길이냐고 물어보고 싶어요. 가졌다는 이유로 내놔야 되고. 그래서 부자 증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저는 부자의 기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부산 기준. 예. 얼마를 벌면 부자라고 부르는 걸까? 그리고 만약에 네. 이건 제가 그냥 얘기하는 건데요. 네. 한 사람이 만약에 한 달에 1억 5천을 번다고 아니 한 달에 1억 5천이 아니라 한 달에 1,500만 원을 번다고 쳐요. 그럼 그 우리 세금 계산으로 하면 부자에 거의 들어가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먹여 살려야 될 사람이 9명이 식구라면. 근데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버는데 500만 원을 버는데 혼자 산다면. 네. 그럼 그 기준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명확한 기준이 없다. 그렇죠. 네. 버는 대로 가져간다는 게 과연 명확한 기준일까요? 그 사람이 거느리고 있는 식구들까지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를 생각하려면. 독일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일단 가진 만큼 다 세금을 다 걷어요. 네. 그리고 분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요. 가진 사람에게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면서 내야 된다라고 강요를 해요. 네. 누군가의 희생을 자꾸 강요해요. 네. 그게 과연 옳은가? 그리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죠? 가진 사람들에게 걷어서 없는 사람에게 주겠다고 하니까 표는 굉장히 많이 양성이 돼요. 네. 그리고 가진 사람은 찍소리도 못해요. 왜? 넌 가졌잖아 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과연 여기서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거죠. 독일이 그래서 실패를 좀 했었어요. 근로를 하지 않는 거예요. 문제는 어떻게 쓴 것이? 근데 항상 야당은 오랄 때 잘 안 갔던 걸로 전 기억해요. 네. 이번에만 그런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제가 기억하는 야당은 항상 네. 들어오라고 하면 안 들어오고 바깥에서 데모하고 있고 저는 그런 모습을 많이 기억해요. 이번이라고 바뀐 거 없이 똑같아요. 야당은 그 모습, 여당은 들어오라고 애걸하고 있고 항상 똑같은 거. 네. 과거에는
국회 선진화법이 없을 때는 동물국회라고 표현했었는데요. 네.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생기고 나니까 식물국회, 뭐 온실국회 이 말이 나오고 있죠. 별로 싸우는 모습은 없지만 네. 재밌는 모습도 없죠. 네. 밍밍하게 네. 할 수 있는 게 협치 안 하는 것밖에 할 게 없더라고요. 예상되는 수순이죠. 이해가 될 수. 야당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인 거죠. 지금 야당이 볼 때는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이번 대법원장도 마음에 안 들고요. 네. 네. 그 야당은 항상 그 역할인 거예요. 과거에도 야당은 항상 우리는 협치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네. 여당과 야당은 가는 길이 너무 다른 거죠. 네. 근데 반대로 이야기하자면 여당이 좀 더 협조를 구했으면 되는데 네. 그런 모습도 크게 보이고 있지 않죠.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도 네. 발언 수위가 요즘 점점 세지고 있죠. 협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독설가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정치라는 게 참 재밌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네. 재밌을 수 있고 충분히 네. 서로 이야기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하신 것 똑같이 네. 방법론이 틀렸다고 생각해요. 네. 서로 이렇게 버티는 거 있죠. 네. 양이나 이렇게 뿔 들고 서로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이 가장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유연성 있게 서로 대화하면서 네. 왜 우리 대화하면서 서로 칼날을 한 번씩 던질 수도 있잖아요. 네. 전 그런 모습의 국회를 전 보고 싶어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되시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우리 야당이 지도부가 구성되면 전 최고위원들을 한 번쯤은 불러서 대통령께서도 자 원내든 최고위원이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협치를 할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저는 해주길 바랬었어요. 불러서 이야기를 좀 한 번쯤 들어보고. 전 추미애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 지도부 한 번만 나오고 미팅합시다. 네. 얼마나 보기 좋아요. 네. 특히 추미애 대표는 여성분이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 한 번쯤 불러도 보기 좋잖아요. 네. 절대 그런 게 없죠. 네. 제가 원외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원내든 지도부에 있을 경우에는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죠. 그래서 20대 국회의 협치는 이룰 수 없는 걸 이름으로 건 것이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름을 거는 것 같아요. 저는 보면 이뤄야 될 문제인 건 절대 지금 안 하고 있죠. 그걸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제가 몇 번이나 페이스북에 썼거든요. 네. 불러서 한번 이야기할 기회 달라고. 네. 근데 청와대도 추미애 대표도 없죠. 한 번쯤 그런 모습 보이면 언론에서 보기 좋잖아요. 전 그게 진정한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전 진짜 진정한 적폐 청산은요 셀프 적폐 청산부터 시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예를 들어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수신 내 몸을 닦고 내 집안을 다스리고 그리고 나머지를 다스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본인 주변에 적폐도 분명히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당의 주변에도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나오고 있지가 않죠.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지적했던 부분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 먼저 셀프적으로 했으면 아주 보기 좋았겠죠. 근데 계속해서 다른 부분을 끄집어내오는데 과오로의 정부라고 저는 이름을 짓고 싶어요. 앞으로 나갈 일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계속 과거를 지금 청산하고 있는데 좋아요. 그럴 것 같으면 저는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하자고 하겠어요. 어차피 과거로 가니까 한 번 더 가서 노무현 정부부터 적폐 청산 아주 보기 좋잖아요.